자,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모의고사 2회분을 가지고 최종 한 번 더 정리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163페이지에 1회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요걸 좀 보겠습니다. 자, 한 문제 한 문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부동산의 개념 자주 물어봅니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법률적 측면에서는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에 1번 복합 부동산의 개념은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이다. 이거 맞는 겁니다. 자, 법률적 개념은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 부동산이라는 개념은 부동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하고 건물은 원래 별개의 부동산인데 보통 일체로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복합 부동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동산 활동하는 과정에서. 2번 보시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임목은 소유권의 객체만 되고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 이게 틀린 겁니다. 원래 이제 수목이라든가 수목의 집단은 부동산은 맞습니다. 다만 독립성이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수목의 집단이 그 임목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하게 되면 그때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별개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걔만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건 등기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당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3번 보시면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원래 이제 정착물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부동산 맞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러한 정착물을 임차인이 설치했다. 그러면 말은 정착물이지만 실제는 동산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맞습니다. 우리 민법 제99조 1항에 따르면 부동산이라 하면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용과 관련된 권리인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 지산 이런 것들 있죠. 이것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취득에 관한 권리인 분양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설명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구의 중심이고 어떤 사람이 요만한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수평 공간이다. 그 다음에 하늘로 연장되는 공간을 그 공중 공간이다. 그 다음에 그 지구의 중심까지를 지중 공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 민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평 공간 내에서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지표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공중 공간 내에서 타인의 그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이게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이거는 사적 공중권이 되겠네요. 사적. 그래서 위에는 이제 공적 공중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사적 지하권이다. 사적 지하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 그 틀린 것은 1번 보시면 토지 지표를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지표권이다. 그래서 이 지표권을 구성하는 권리는 여기 토지를 토지 위에다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경작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이제 물이 흘러다닌다. 그럼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지표권을 구성하는 권리입니다. 2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공중 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다. 특히 이제 사적 공중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3번 보시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의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속한다. 맞는 겁니다. 자, 원래 이제 땅 속에 흙이라든가 자갈, 모래 이런 거 전부 다 개인의 소유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땅속에 그 지하수가 있다. 그런 것도 전부 다 토지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지하권이다. 이거 맞는 겁니다. 지하 공간 내에서 뭐 지하 시설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지하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일정한 그 권리, 이거를 지하권이라는 거예요. 5번 보시면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허락을 얻어서 이 사람 거니까 사적 그 지하권의 일부에 대해서 그 구분 지상권을 설정해서 이거 뭐 지하철을 이렇게 뚫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그 구분 지상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맞는 거 이거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해줘야 됩니다. 3번 보시면 다음은 토지의 자연적인 특성 중 부증성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그러한 현상을 열거한 것이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부증성이라는 것은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거를 부증성이라 하는데 이 부증성은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수급 조절의 곤란 등으로 균형 가격의 형성이 곤란하므로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불안정 경쟁의 요인이 된다. 맞는 겁니다. 어쨌거나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을 늘리고 싶은데 자, 이 부증성의 특성 때문에 공급을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항상 불안정 경쟁 시장의 요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2번 한번 보시면 부동산의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의 분리에 근거가 되며 수익 방식의 근거가 된다. 요거는 부증성의 특성이 아니라 영속성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는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소모되거나 마모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요 일정 기간 동안에 누구한테 이렇게 빌려주는 시장 이런 게 상당히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 수익 방식의 근거는 토지 같은 경우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되죠. 처분하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발생된다. 그러면 한 해의 순수익을 바로 환원율로 나누면 그게 바로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익 방식의 근거다 해줍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보시면 물리적으로 공급선은 수직선이 되며 가격에 대하여 공급이 완전히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자, 보통 이제 가격이 이만했을 때 공급량이 이만큼이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리는 게 일반적인 재화인데 토지는 부증성의 특성 때문에 자, 이러한 형태로 수직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이만해도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이거밖에 안 되죠.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 비탄력적.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집가 앙등 등 토지 부족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되며 용도의 다양성과 함께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근거가 된다. 자, 그 토지는 한정된 토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특히 도시 토지 같은 경우는 서로 이걸 이용하려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 부족 문제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토지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최선이냐 이런 걸 자꾸 고민하게 만드는 게 바로 부증성입니다. 5번 보시면 토지에는 생산비의 법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맞죠? 그래서 생산비의 법칙이라는 것은 생산비를 투입하게 되면 생산량이 늘어나는 이러한 현상을 생산비의 법칙이다 해줍니다. 자,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토지의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원가 방식 적용이 곤란하다. 맞는 겁니다. 원가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자, 지은 지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경우는 5년이 됐다. 그러면 5년 된 시점에서의 자재 가격으로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얼마인가. 이렇게 하는 건데, 토지는 애초부터 다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토지는 애초부터 생산비가 들어가서 새롭게 만들었던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 방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4번 보시면 다음은 주택의 수요 공급에 관한 글입니다. 수요 곡선을 다음과 같이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닌 것은,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수요 곡선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결정되는데, 이때 자, 수요 곡선이 요거를 D0, 그 다음에 D1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D1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를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1번 보시면 부동산 가치에 대한 저당 대출 비율의 증가. 그러니까 그 담보 가격 대비해서 대출액을 좀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겠네요. 이거 1번은 맞습니다. 1번은 증가하는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부의 공적 규제의 완화 및 철폐다 해서 여러 가지 정부 규제라든가 이런 걸 철폐하게 되면 수요가 그만큼 증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대체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하락했다. 그러니까 대체 투자 자산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라든가 채권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하락했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자꾸 늘어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증가하는 요인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대체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했다. 자, 대체 부동산 하면은 항상 우리가 그 기본 이론 할 때 한 것처럼 뭐라 해주면 돼요? 맥주하고 소주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얘 입장에서 이런 걸 대체제, 얘 입장에서는 이런 걸 대체제. 그러니까 자, 뭐 만족감이 별 차이가 없는 제가 있죠. 그럴 경우는 상대적으로 싼 놈을 더 많이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거를 대체제다 해주는 겁니다. 대체제. 그 다음에 보완제 하면 커피하고 프림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으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커피에다가 프림을 타먹는다고 가정할 때, 자, 예를 들어 프림의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프림의 소비량을 줄이려고 하죠. 그러면 커피도 덩달아 줄이려고 하겠네요. 이렇게 함께 소비해야 만족감이 커지는 그러한 재화를 보완제라고 하는 겁니다. 보완제. 그럼 여기서 4번은 대체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맥주 입장에서는 소주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소주의 소비량은 늘리려고 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맥주 소비는 감소시키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수요를 감소시키는 제화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제화를 가정했지만, 뭐 대체제하면 예를 들어 뭐 아파트라든가 뭐 빌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빌라의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빌라 수요는 늘리려고 하죠. 수요량은. 그럼 아파트 수요는 감소시키려고 하겠네요. 이런 거를 얘 입장에서는 이런 걸 대체제라는 겁니다. 보완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얘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건물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아파트의 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건물에 대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아파트 건물에 대한 수요량은 줄이려고 하죠. 그럼 얘도 덩달아 줄이려고 하겠네요. 이런 거를 보완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4번은 대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소주 가격이 올랐다. 그럼 소주 소비량을 줄이고 맥주 소비는 늘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4번도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4번도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자, 대체 부동산의 가격이 지금 어떤 경우에 4번은 상승한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제가 아까는 하락한 걸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여기 맥주 입장에서 소주 가격이 상승했죠. 그러면 소주의 소비량은 줄이려고 하고 맥주 수요는 늘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얘는 줄이고 얘는 늘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상호 보완 관계가 있는 부동산 수요의 감소. 그러니까 항상 보완제 관계가 있으면 얘 입장에서 얘가 보완제다. 그럼 얘를 줄이려고 하면 얘도 덩달아 줄어드는 겁니다. 줄이면 덩달아.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겠네요. 얘는 수요를 감소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제가 아까 4번은 대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한 거, 아까는 하락한 걸로 제가 예를 들었는데 상승했기 때문에 요거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맞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이거 문제 풀 때 상당히 헷갈리니까 대체제 하면 맥주하고 소주, 그 다음에 보완제 하면 뭐라고요? 커피하고 프림. 이거 생각하면서 문제 풀면 훨씬 더 정확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어떤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10% 하락했을 때 이 임대주택의 수요량이 30% 증가했다. 이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틀린 것은 그래 있네요. 자, 이거는 약간 지우겠습니다. 자, 보니까 어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항상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러스트 디맨드 갖고 마이너스. 자,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10% 하락했다. 10% 하락했다. 그럴 경우에 임대주택 수요량이 30% 증가했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건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무시하려고 앞에다 마이너스 친 겁니다. 그래도 문제 풀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가래도 가장 다른 거하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요거는 얼마가 돼요? 3이 되는 거죠. 3. 자, 10% 하라고 했을 때 30% 증가했으니까. 그럼 3은 1보다 크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아주 탄력적인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를 탄력적이다. 아주 급한 형태로 그려진 거를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탄력도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대체재가 많다. 오케이?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대체재가 많아서 그래요. 그때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쳐볼게요.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에 공급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요 밑에가 뭐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총 지출액이 되는 거 그거 아시죠? 근데 만약에 가격이 올라갔다. 공급이 증가하거나 이래서 그러면 이때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지출액이 확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반대로 공급자는 수입이 확 줄어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걸 기초로 해서 1번 볼게요. 이 임대주택의 공급자의 총 수입액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자, 이건 하락했을 때네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 있을 때 요때의 그 총 수입액은 이만큼이죠. 근데 하락했으니까 임대수는 확 늘어나겠네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임대료가 10% 하락했을 때는 총 임대료 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1번 맞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이 임대주택의 수요 곡선은 탄력적이고 완만한 곡선일 것이다. 이렇게 그려지는 걸 탄력적이고 완만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임대주택과 대체 관계가 있는 공동주택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될 것이다. 대체 관계가 있다면 요 임대주택이 있고 임대주택 그 다음에 요거와 뭐가 있다고요? 요거와 그 대체 관계가 있는 공동주택이 있다고 쳐볼게요. 대체 관계가 있다. 근데 요 임대주택의 가격이 하락했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죠? 그러면 대체 관계가 있는 그 공동주택은 수요를 감소시키려고 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임대주택과 대체재 관계가 있는 공동주택은 더 적게 소비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적게.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보시면 임차인은 종전보다 이 임대주택에 지출하는 비용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만큼 지출하다가 지금 이만큼 지출하는 거죠. 지출액이 더 커지는 겁니다. 자, 5번 보시면 이 임대주택의 효용이 비슷한 재화의 수가 많을 것이다. 효용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대체재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체재가 많을 것이다. 맞는 겁니다. 자, 6번 한번 보시면 6번. 자, 다음은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옳은 것은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 아니라 0이다 해줘야 돼요. 0. 그러니까 뭐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가격이 이만했을 때도 수요량이 이만큼,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 이만큼. 그러니까 전혀 변함이 없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선은 생산기간이 장기인 물건일수록 탄력적이 아니라 장기인 물건일수록 그 비탄력적이다 해줘야 됩니다. 비탄력적. 예컨대 자, 여기가 1년인데 자, 어떤 조선업자가 배 만드는 회사가 1년 동안에 유조선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유조선. 그러니까 한 대 정도밖에 못 만든대. 1년 동안. 근데 어선 같은 경우는 생산기간이 짧죠.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어선 같은 경우는 몇 대 만들 수 있어요? 12대를 만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 어선 같은 경우는 공급선이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공급하다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늘리고 싶은데 무지 한 12대 정도 늘릴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이제 유조선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공급하고자 했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은데 한 대 정도밖에 못 늘리죠. 물론 둘 다 측정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해봐요. 그럼 얘는 상당히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 생산 기간이 길수록 그 비탄력적이다 해줘야 됩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 불변일 때 어느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대체 효과는 그 재화의 구입량을 언제나 증가시킨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약간 좀 까탈스러운 지문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100만 원을 월급 탑니다. 월급 타서 이 사람은 임대료도 지급하고
다음에 다른 재화도 구입합니다. 다른 재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임대료가 하락한다. 그러면 왜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수요의 법칙이 형성이 되냐. 왜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 그런 얘기죠. 그거는 만약 임대료가 하락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는 비싼 꼴이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싼 놈은 덜 구입하고 싼 놈을 더 많이 구입하려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체 효과다 해줍니다. 대체 효과. 이거는 항상 그 일정 불변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대체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자, 옛날하고 똑같은 수량을 소비한다고 쳐볼게요. 근데 임대료가 하락했기 때문에 돈이 좀 남죠? 돈이 남네요. 그래서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얘가 됐든 늘리려고 하겠죠? 이거를 소득 효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득 효과.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자, 대체 효과 뭐 때문에요? 소득 효과 때문에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 효과는 항상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대체 효과는 그 재화의 구입량을 언제나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 3번. 근데 이제 소득 효과는 어떤 재화는 오히려 자, 소비량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여기서 무시하시고 4번 보시면 가격이 상승할 때 가격이 더욱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작용하여 수요량이 증가한다면 이거는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예상 같은 경우는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증가한다면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수요의 변화. 그 다음에 자, 5번 보시면 공급자가 가까운 장래에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공급선은 우하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좌상향으로 이동한다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 공급자 측면입니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담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된다. 자, 그러면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면 지금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팔으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을 이렇게 줄이려고 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러면 이때는 가격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어떤 쪽으로요? 좌측으로 이동했고, 그러니까 수량이 고정된 상태에서는요, 위로 이동했죠. 그래서 좌상향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좌상향. 자, 그래서 5번도 틀린 겁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7번. 다음은 주택의 수요 공급에 관한 그림이다. 수요 곡선 D0를 D1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그러니까 D0를 D1으로 이동시킨다는 얘기는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얘기하는 거죠. 수요를 감소시키는. 그러면 1번 보시면 소비자의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가격이 하락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걸로 예상되죠.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나아요? 떨어진 다음에 사는 게 나아요? 당연히 떨어진 다음에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수요를 어떻다고요? 감소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맞네요. 2번 보시면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모기지 대출금리가 하락했다. 대출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그만큼 은행에서 돈 빌리고 싶죠. 그만큼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항상 대체재하면 뭐를 생각하라고요? 맥주가 있고 소주가 있다면 소주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소주의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죠. 그러면 맥주의 수요는요 감소시키려고 하겠네요. 맥주의 수요는 감소시키려고 한다. 자, 여기서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한 경우네요. 그래서 맥주하고 소주가 있다. 소주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소주의 소비량을 줄이려고 하죠. 그래서 맥주 수요는 늘리려고 하겠네요. 이것도 수요의 증가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건축 자재 가격이 하락했다. 이거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따질 일이 아니죠. 소비자는 공급자가 공급한 최종 생산물인 아파트 가격에만 관심 있는 거지 무슨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심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자 측면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가? 원래 이제 수요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가격과 이걸 수요량이라면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요만했을 때 요만큼 소비하고자 했는데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다. 그러면 수요량을 늘리려고 하죠. 싸니까. 이런 걸 수요의 법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가격이 상승하면 오히려 수요량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소비하려다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수요 법칙의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베블렌 효과라고 있는데 베블렌 효과다.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자, 뭐 과시 효과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뭐 잘 사는 동네에다가 밀크 코트를 10만 원짜리를 가격표를 적어서 팔으려고 했더니 거의 안 팔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100만 원짜리 아니면 300만 원 딱 붙여서 팔으려고 했던 더 많이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베블렌 효과다 해줍니다. 베블렌. 그래서 가능한 가격이 곧 품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쌀수록 더 많이 살려고 한다는 얘기죠. 베블렌 효과. 그리고 또한 자 그런 것들까지는 물어볼 가능성이 없는데 뭐 키펜제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열등제 중에 오히려 소득 효과가 더 큰 대체 효과보다 큰 그런 제어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키펜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소득 효과의 예외가 될 수가 있다. 그 정도 이렇게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9번 그러니까 8번은 정답이 5번입니다. 수요 법칙의 예외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정도는 충분히 좀 맞춰줘야 됩니다. 이 간단한 것들. 그러니까 A지역의 중형주택 임대료가 평균 20% 인상됨에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가격의 변화율 혹은 임대료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지역의 중형주택 임대료가 20% 인상됨에 따라서 20% 인상됨에 따라서 임대주택의 수요가 30% 감소하였다면 30%가 감소했다면 그러면 요거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없어지면서 1.5가 되겠네요.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번 정답이 3번이에요. 자 10번 보시면 어떤 지역의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균형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얘기는 일단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일단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좀 빠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결정되는데 자 1번 보시면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면 대체제 하면 항상 어떤 한쪽이 줄어들면 다른 쪽은 늘어나는 제어입니다. 늘어나는 제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해당 주택은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거는 수요가 증가하니까 균형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1번부터 맞네요. 아파트 주변 환경이 악화했다. 악화되면은 수요가 그냥 감소하는 겁니다.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고 건설 기술의 진보로 생산성이 향상됐다. 생산성이 향상되면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이것도 가격이 하락하겠네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 비용이 감소했다. 생산 요소 비용이 감소했으니까 건축 자재 가격 이런 게 좀 감소했다는 얘기죠. 가격이 그러면 공급을 뭐라고요? 증가시키려고 하겠네요. 이것도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내 유입 인구가 감소했다. 유입 인구가 감소했으니까 수요가 감소하겠네요. 이것도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은 1번밖에 없네요. 자, 11번 보시면 부동산 경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후퇴 시장. 여기서는 이런 얘기 좀 알아볼게요. 여기 이렇게 이거 추세선입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물론 부동산 경기는 상당히 뭐 불규칙하지만 이해의 편의상 이렇게 어떻게 한 거예요? 좀 규칙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점에서 추세선까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후퇴 시장이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 저점까지를 불황 혹은 이제 하향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바닥치고 경기가 다시 좋아지는 시기를 회복 시장이다. 혹은 회복 국면이다. 다시 추세선에서 정점까지를 상향 시장이다. 혹은 호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1번 보시면 후퇴 시장의 기간이 짧고
지역에 따라서 과열 경기를 경험해 온 곳은 훨씬 깊은 불황을 맞게 된다. 자, 그러니까 보통 그 지역에 따라서 과열 경기를 겪었던 데는 갑자기 경기가 침체되면 그때는 훨씬 더 깊은 불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수렁에,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든가 경기 호황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변동이 크지 않은 지역은 큰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들쑥날쑥했던 지역이죠. 이럴 경우는, 호황일 경우는 갑자기 뭐라고요? 갑자기 엄청난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2번 보시면 경제 주체들이 모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면 부동산의 균형 수급량은 당연히 증가할 것이다. 이게 틀린 건데, 약간 좀 까탈스러운 지문입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양쪽을 다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그러면 균형 수급량은 당연히 증가한다. 이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결정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게 나아요? 지금 당장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수요를 이렇게 늘리려고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파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파는 게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은 당장은 공급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줄이면 이렇게 줄어들겠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균형점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런 경우는 균형 수급량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 이렇게 공급이 더 크게 감소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감소했다. 자, 그럴 경우는 이때는 요 점이니까 오히려 균형 수량은 감소할 수도 있죠. 얘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증가할 것이다. 이런 표현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부동산 경기 회복 국면에서 중개 활동은 매수자보다 매도자를 중시하게 된다. 맞는 겁니다. 자, 이 회복 국면에서는 부동산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죠. 그러니까 매수자는 얼른 구입하려고 하는데 매도자가 안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매도자 주도 시장으로 그 주도 시장이 되는 겁니다. 매도자를 중시하게 된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 봄, 가을에 비하여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는 거, 이거는 계절적 변동에 해당된다. 맞는 겁니다. 과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같은 외부 충격으로 주택 경기가 하강한다면 이는 무작위적 경기 변동에 해당된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전쟁이 났다든가 예상 밖 인플레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변동하는 거를 무작위적 변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2번 보시면 주택시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그 주택시장은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이제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요 316동 801호가 있다. 그러면 요 주택은 우주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요 위치에, 요 층수에, 앞집도 아니고 뒷집도 아니고 요 집. 자, 그러면 이거 그러면 우주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이거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이게 독점자가 될 수밖에 없죠. 이거 파는 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지 맘대로 가격을 막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런 논리인데, 지 맘대로 이 시세가 예를 들어서 2억인데 지 맘대로 3억을 받겠다, 5억을 받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리적 측면에서 분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겠네요. 요 부동산과 만족감을 다른 말로 효용이라는 표현 쓸게요. 그래서 만족감이 똑같은 부동산은 무수히 널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하나 다른 걸 이용하나 만족감이 비슷하다. 그러면 이런 거 널려 있겠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분석한다면 수요자도 무수히 많을 것이고 공급자들도 무수히 많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균형 가격, 균형 시세가 이렇게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효용적 측면에서 분석해야 되지 물리적 측면에서 분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용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거를 주택 서비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 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해야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물리적인 주택시장은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라든가 모형으로 분석이 용이하다. 자, 물리적 주택시장은 물리적 측면에서는
완전 경쟁을 가정해서 분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다만 2번 볼게요. 자, 주택이란 이질성이 강한 제품이므로 용도적으로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용도적으로는 동질화된 부동산으로 자, 분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얘를 이용하나 다른 놈을 이용하나 만족감이 별 차이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대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도적으로 동일한 그 상품으로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3번 보시면 주택시장의 단기 공급선은 유량 개념을, 장기 공급선은 저량 개념을 의미한다. 거꾸로 얘기했네요. 단기 공급은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공급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자들이 공급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저량의 개념을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장기 공급선은요 새로 지어서 판매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량 개념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소비재로서의 주택은 투자재로서의 주택에 비하여 수요의 탄력성이 떨어진다. 자, 요거는 맞네요. 그래서 자,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요걸 볼게요. 이게 이렇게 그려지는 걸 뭐라고요? 이거를 탄력적이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걸요. 비탄력적이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구입하고자 했는데 좀 올라가니까 수요량이 확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아주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그런 얘기고, 얘는 이만했을 때 이만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은 크게 안 줄어들었죠. 이런 걸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일종의 이제 필수품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필수품. 생활 필수품 같은 경우는 자,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비누 같은 거 이거를 크게 줄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비누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안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 사치품이다. 귀걸이 같은 거. 자, 이 사치품일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면 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그러니까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건 이제 주택으로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거의 투자재다. 투자재다. 그 다음에 거기서 뭐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는 거기 소비재다. 소비재라는 것은 뭐 필수품의 형태로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고, 투자재라는 것은 뭐 있어도 그만 올라갈 걸 예상해서 미리미리 사겠다 이런 걸 투자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재로서 이걸 판단한다면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크게 줄어들지 못하죠. 그 얘기하는 거고, 투자재 같은 경우를 생각한다면 올라가면 안 사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 그 4번이 맞는 겁니다. 5번 보시면 주택시장 분석에서 유량의 개념뿐만 아니라 저량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주택 공급이 장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저량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자, 그 주택 공급이 장기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공급 늘릴 수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자,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합리적인 지가 수준을 넘는 지가 상태를 지가고라 한다면 이러한 지가고와 관련된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토지 가격이 쓸데없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회 전체의 코스트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공공용지 취득을 위한 보상 가격이 높아져서 공공기관의 재정부담이 커진다. 1번 맞는 겁니다. 재정부담. 2번 보시면 산업용지의 높은 가격은 생산물 가격에 전가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맞겠네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공장용지라든가 이런 걸 마련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토지 가격이 무진장 비싸니까 구입하기 힘들죠. 근데 막상 구입했다 하더라도 지네들 손해 안 나려면 완성된 제품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가능성이 농후하겠네요. 3번 보시면 지가고는 경제적 토지 문제다. 보통 이제 그 지가고를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토지 문제다 해주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4번 보시면 도심의 지가고는 과도한 직주 분리 및 도시 수프롤 현상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도심의 지가가 너무 비싸면 아무래도 도심에다가 주택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외곽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직주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한
그 외곽 쪽에 그 난개발이 우려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 숲풀 현상도 야기한다. 맞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일 텐데, 자, 직각으로는 택지의 구입 비용을 크게 하고 상대적으로 건축 설비 등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가 아니라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비싸게 땅을 구입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건축 자재 같은 경우는 아주 싸구려 자재 이런 걸 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 및 규제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시면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다. 2번 보시면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다. 이건 전부 다 1번은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다는 얘기는 정의 외부 효과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큰 경우는 이거는 부의 외부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정의 외부 효과가 됐든 부의 외부 효과가 됐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정부가 개입할 그러한 명분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번, 2번 많은 거예요. 3번 보시면 시장 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소득 재분배, 공공재의 공급, 경제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3번도 맞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보시면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방안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 혜택 등이 있다. 이게 틀렸네요. 왜냐하면 자, 부의 외부 효과는 자, 어떤 사람들의 경제 행위가 얘네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제3자한테 뭐 손실을 입히고도 그에 대한 보상을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강이 있다면 상류 하류다. 이 화학공장에서 얘네들 폐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화학공장 여기다 이제 방류를 하겠죠. 그러면 얘네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여기 밑에서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물고기가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들한테 상당한 손실을 입혔네요. 그러면 그에 대한 뭘 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안 하고 있는 상태. 이런 걸 뭐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보상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런 자들한테는 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겠다. 아니면 부담금 같은 거 부과하겠다. 이런 게 정책 수단입니다. 여기선 거꾸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거는 정의 외부 효과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 보시면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시장기구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5번 맞는 겁니다. 5번. 자, 그 정부의 비대칭도 하나의 시장 실패죠. 누구는 정보를 알고 있고 모르고 있다. 그러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엄청난 이득을 얻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정부의 시장의 실패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명분을 제공해요. 일단 이 정도 한 다음에 잠시 끊었다가 그 다음 내용 하겠습니다.